91평형이 11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지금 실제로 실거래가를 조회해봐도 인천이 제일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에 많이 오른 거를 가장 먼저 반납을 하는 거죠. 오늘의 이 내용만 그냥 듣고 가십으로 넘기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5분 동안 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 대세 하락기에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산 가격,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OX. 이거 뭐 OX가 그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겁니다. 자, 1억을 100%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0억을 50% 확률로 받을 것이냐? 와, 이거 진짜 고민인데. 1억, 이 단추를 누르시면요. 그냥 1억을 드립니다. 100%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 단추를 누르면은 100%는 아닌데 50%로 100억을 주는 거야. 와, 이거 진짜 고민된다. 이거 이거 너무 결과 뻔하지 않...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100% 1억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억 갖고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1억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인생을 바꾸려면 50대 50이지만 100억을 눌러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시게 될 텐데, 자, 이 퀴즈를 왜 드렸느냐? 오늘 영상의 맨 마지막을 가시면 이 의미를 알게 되시기 때문에 이 퀴즈를 드렸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뭐 연일 보도해 보면 역대급 거래 절벽, 뭐 이거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지겹죠, 그죠? 뭐 9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뭐 이런. 그다음에 노원구, 도봉구는 뭐 서울 평균보다 2배가 더 하락했다. 그리고 뭐 매매 전세값 역대 최대폭 하락, 뭐 이런 기사들이 뭐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근데 이게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아파트도 10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하네요. 대구 아파트, 뭐 대구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43주째, 이거 뭐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세를. 자, 여러분 이런 대세 하락기에 무주택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꽃놀이패 아닙니까? 어쨌든 끝없이 치솟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했던 아파트 가격이 어쨌든 떨어진다고 하니까 반갑죠. 최근에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야 마음이 좀 쓰리겠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 거니까 관망하면서 언제 내가 내 집 마련할까 이걸 고민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세 하락기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세 하락이잖아요. 참나.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아니 이 와중에 신고가를 기록한다. 아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라는 것도 대단한데 신고가라는 게 뭡니까? 역대 기록 중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파트인가 도대체 한번 궁금해 죽겠네. 자, 한번 보니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이거 뭐, 이 아파트가 말이죠. 81평형이 84억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와, 81평? 84억? 와, 대단한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에 45평형이 42억 7천으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익숙한 아파트네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자, 이 아파트는 66평이 48억. 자, 근데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가 20년이 된 아파트거든요. 와, 근데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바로 반포 아크러 리버 뷰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34평이 43억 8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와중에 정말.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한남동 한남더일 아파트. 자, 이 아파트는요. 금액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보시면 91평형이 11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야, 진짜 이거 박수 칠 일인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3분한테 박수를 쳐야 될지 파신 분한테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91평 110억. 야, 이거 정말 상식을 깨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자, 이 아파트들 지금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 이 아파트의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 대형 평형! 아닙니다. 아까 그 34평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34평? 아크로 리버 뷰인가? 있었잖아. 그 대형 평형은 아니죠. 자, 그러면 뭐지? 워터. 주변에 그 물이 있죠. 도곡동, 타워팰리스, 양재천. 그 다음에 뭐 반포, 한강. 아닌데? 한강변 아닌 것도 있는데? 한남동도 그렇고, 뭐 아까 퍼스티지도 그렇고, 이건 물이 아닌데? 이것도 워터 아닌데? 이거 아니죠. 그러면 강남? 그렇지. 도곡동, 반포 다 강남이구나. 아닌데? 아까 한남동 있었잖아. 한남동. 이건 강남도 아니고. 이거 어렵네요. 이건가? 신축 아파트. 아까 보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20년 된 아파트. 이것도 아니고. 와, 이거 쉽지 않네. 예. 대형 평형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5개 아파트의 공통점은 바로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소득 부자들. 한마디로 소득이 높아야 살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이 많다고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건 소득이 높아야 살 수 있는 아파트.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2022년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가구 소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구 소득이 뭐냐?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을 5등분을 나누면 1, 2, 3, 4, 5 이렇게 5등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몇만 가구냐? 2144만 가구.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뉴스를 보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2144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20%면 얼마죠? 42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429만 가구씩 5등분을 한 거예요. 소득별로. 자, 보니까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거든요. 자, 하위 20%입니다. 가장 소득이 좀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취약계층. 자, 그 가구가 429만 가구의 평균이 얼마냐?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104만 3천 원입니다. 가구 소득이. 104만 3천 원. 근데 진짜 작네요.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에 429만 가구의 평균 소득이 104만. 자, 그러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상위 20% 가구인 420, 여기도 429만 가구죠. 429만 가구의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봤더니 1083만 3천 원입니다. 몇 배? 10배. 와,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가 10배 소득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10배 아닌 거 아시죠? 실제는 10배보다 더 되죠.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 평균. 그러니까 429만 가구의 평균. 또 하위 20%의 또 평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실 10배 더 나죠, 사실. 그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숫자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1분위 소득 같은 가구 같은 경우는 104만 3천 원을 벌어서 137만 원을 써요. 보이시죠?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야? 매달 37만 원이 마이너스. 37%가 마이너스야. 자,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상위 20%인 429만 가구는요. 1083만 3천 원을 평균 벌어서 얼마를 쓰냐면 51.4%를 쓰니까 48.6% 정도가 흑자야.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는 돈 뭐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남는 돈은 그대로 자산을 구입하는 데 가는 거지. 자산을. 그죠?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429만 가구가 20%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몇만 가구가 있느냐? 서울이 405만 가구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총 가구 수가 405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있는 총 가구 수보다도 많은 가구 수의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계학적으로 좀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상위 5%인 107만 가구는 연월 가구 소득이 3,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와, 끔찍하다. 끔찍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가? 예. 107만 가구가 월 가구 소득이 3,000만 원이 넘는다. 근데 사실 이럴 만도 한 게 제가 최근에 만났던 직장인들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 두 부부가 버는 돈이 1,500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뭐 핵심 인재다, 뭐 IT 개발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만났는데 한 사람이 1,400이야. 근데 이분들이 무슨 차장, 부장, 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32살이야, 32살.
와,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안 오르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보면 현재 429만 가구가 평균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와. 매달. 물론 자산은 아직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십억은 없어. 돈은 없는데 일단 소득이 3천만 원 들어온다. 지금과 같이 대출 금리가 4%, 5%, 6% 그러면은 몰라도 과거처럼 1%, 2%면은 대출 받아서 강남 안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월세 내더라도 어디 뭐 반포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 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429만 가구가 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107만 가구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아파트가 30만 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왜 우리가 아까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저렇게 많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과 21년도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지금 몇 개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다 올라. 그냥 어떤 걸 사도 다 올라. 그게 2020년, 21년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중간에 이 빨간 선이 전국 평균이고요.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지역과 덜 오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 보세요.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절반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이 안 오른 거예요. 서울이 작년에 안 올랐어. 평균보다.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 인천이 23.9%로 1위, 경기도가 22.1%로 2위, 제주가 17.9%. 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작년에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은 어때요? 작년은 주로 시장의 리더가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동안 가격이 소외됐던 아이들이 키 맞추기를 했던 시장이 바로 작년이다. 그 얘기는 올해 지금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때 누가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작년에 많이 오른 애가 오른 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 보시면 지금 실제로 실거래가를 조회해봐도 인천이 제일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에 많이 오른 거를 가장 먼저 반납을 하는 거죠. 자, 그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도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아까 뉴스 보도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노원구와 도봉구가 다른 평균 지역보다 2배 이상 하락하고 있다고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그게 뭐예요? 작년에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오늘 끄집어내면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만 그냥 듣고 가십으로 넘기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5분 동안 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산시장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팽팽한 동아줄과 같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아주 초저위험의 자산, 그리고 아주 초고위험의 자산, 그리고 중위험의 자산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자산시장의 균형이거든요. 자, 이런 자산시장의 균형이 저성장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냐? 바로 중간이 뜯어지고 있죠. 이게 왜 뜯어져요? 양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이 가운데가 뜯어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안전한 자산 또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없어지는 겁니다. 양쪽으로만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든지 굉장히 위험하든지 딱 두 가지로만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의 균형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너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중간에 저위험, 중위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없고 그냥 남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죠. 안정지향적인 거나 아니면 투기지향적인 거. 여러분, 저성장이 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은 저성장이지만 금리가 높아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요건 좀 특이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평상시에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성장이 좀 적다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간이 뭐예요? 비즈니스의 세계거든요. 사업을 하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온통 아주 안전한 데만 돈을 넣든지 에이 그냥 뭐 아니면 도다 그러고 그냥 위험한 데 돈을 넣든지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산시장이 붕괴돼서 결국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돼 있죠. 리스크 어버전이 뭡니까? 바로 리스크를 너무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리스크 러버, 리스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안정지향적인 거, 예를 들면 미국 10년짜리 국채. 여러분,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년짜리 국채 금리보다도 낮죠. 아시죠, 그죠? 초고가 아파트.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싸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지무지하게 안정적인 자산은 수익률이 지금 너무너무 나빠도 여기에 돈이 쏠리는 현상. 이게 바로 안정지향형, 리스크 어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향적이다라는 건 뭐야? 나는 그럴 돈은 없고 그냥 뭐 아니면 도다 라고 해서 코인, 성장주, NFT 이런 거에 또 한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되면 시장의 모든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1억을 선택하실 겁니까? 반반 확률의 100억을 선택하실 겁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답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1억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1억 아니면 아니다. 1억 갖고 인생 안 바뀌니까 100억. 자, 여기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작지만 당장의 수익, 오래 걸려도 큰 수익. 이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시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업이 개시되고 나서 1년 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왼쪽입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이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얼마를 벌죠? 첫 해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그 다음엔 3,000만 원. 그러니까 총 6,000만 원을 버는 사업이 있어요. 자, 이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개시하고 9년 동안은 손가락만 빨아야 돼. 아무것도 없어. 한 푼도 안 나와. 근데 10년 후에 1억 나와. 자, 이 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 헷갈린다 이거 진짜. 그래서 1년, 2년, 3년 있다 6,000만 원 당장 들어오는 거를 투자할지 아니면 9년 동안은 손가락 빨다가 10년째 1억 들어오는 거. 아, 이거 참 헷갈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가치주예요. 왼쪽에. 가치주. 아파트로 말하면 중저가 아파트. 당장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 미래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거. 오른쪽은 뭐예요? 당장 실효성은 없어. 아이씨, 91평 아파트를 110억에 사면 그게 뭐 당장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게 수익률이 나겠어? 그죠? 근데 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투자가 왜 이렇게 갈리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가 오르는 이유. 여기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가 오른다는 게 뭡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초고가 아파트들이 오른다. 자, 여기 한번 잘 봐주시면요. 1년 후에 받게 될 100만 원, 1년 후에 받게 될 200만 원, 3년 후에 받게 될 300만 원이 있죠. 여기에 금액을 10배씩 하셔야 되겠네. 제가 아까 얘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하고 1억이라고 했죠. 여기 단위가 좀 달라지는데, 요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10년 후에 1억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져서 금리가, 은행 금리가 1.5%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1년, 2년, 3년 후에 나오게 될 1,000, 2,000, 3,000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의 현재 가치는 5,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800만 원. 그 대신에 10년 후에 나오게 될 1억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1 플러스 0.015에 10승을 하니까 8,62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나오게 될 그 6천만 원의 현재 가치가 5,800이라는 거야. 근데 10년 후에 나올 1억은 현재 가치가 8,60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먼 미래라 하더라도 1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서 기대 수익률이 낮게 되면 밑에 이 분모값,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죠.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 경기가 좋아, 뭐 금리가 한 6, 7%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바뀌었죠, 이제. 1년, 2년, 3년 후에 나오게 될
이 6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5,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나올 이 그림, 여기 보이시죠? 요 1억의 현재 가치는 5,080만 원밖에, 10년 후에 나올 1억인데 현재 가치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예. 그러니까 그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왜 초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기록하느냐?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돈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사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기대 수익률이 시장 전체가 떨어지겠구나라는 감이 오니까 이제는 당장 초반에 적은 수익보다는 굉장히 먼 미래에 높은 소득을 쫓는데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 원리로, 결정 원리로 꼭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